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은 3교시 2영역의 사회복지 행정론이 되겠습니다. 2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26번을 보시면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리더십에서 참여적 또는 지시형 또는 유의명 하는 것처럼 참여형 리더십이 참여적 리더십으로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지식과 지술 활용이 용이하다. 또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건 서비스 문제로 나와 있군요.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가지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지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목표를 일정 방향으로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참여를 통해서 조직 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리더십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보면 정확히 나와 있군요. 소요 시간과 책임 소재 문제 등이 단점이다. 참여를 통해서 민주성의 현실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경제성에서는 지시형이나 일방향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간, 비용, 노력 등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3번에 설명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기술 수준이 높고 동기부여된 직원들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아주 그렇죠. 이렇게 직원들이 뛰어나다면 그대로 참여는 오히려 리더의 역량을 훨씬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좋습니다. 워낙 적나라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성원들의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조직의 효과성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유계적 욕구 이론이다. 이 유계적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벌써 답은 나왔겠습니다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나 그것을 현실화시킨 알더퍼의 ERG 이론 등을 우리가 유계적 욕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목표 설정 이론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느냐는 각각 개개인마다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동기 형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본다. 의미 있는 목표는 동기 유발을 일으켜 조직 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한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굳이 여러분이 첨부한다면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으로 구성된 인간으로 볼 적에 목표 설정 이론은 인간의 인지적 영역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답은 워낙 적나라하죠. 행정론은 아주 착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은 또는 다음에서 중엔 조직 이론 또는 리더십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더의 지휘 권력 정도,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가 중요하다. 리더의 지휘 권력 정도나 직원과의 관계나 과업의 구조화는 이건 상황이론, 리더십의 상황론에서 피들러가 제시한 상황 변수 3가지죠. 리더의 지휘 권력, 부하와 지도자의 관계, 그리고 과업의 구조화. 자, 이렇게 3가지는 피들러의 상황론에서 제시하는 상황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성숙도가 중요하다. 직원의 성숙도란 단어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한 번 보게 되는데 리더십 이론의 상황 이론, 그중에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에서 맞아요. 3차원 이론에서 강조할 때 여러 상황 변수 중에 허쉬와 브랜차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조직의 성숙도였습니다. 역시 상황 이론. 한 조직에서 성공한 리더가 타 조직에서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굳이 3번째가 없다 하더라도 첫 번째 휘들러, 2번째 허쉬와 브랜차드를 이용해서도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답을 다 나와 있습니다. 29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 기법은 안전 확보는 서비스 질과 연관된다. 요즘 경우는 안전 확보, 산재에 있어서 아주 산재 발생률 0%, 산재 발생률 몇 프로 정도가 아니라 0.0000 이게 0이 몇 개나 붙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산재 발생률 제로를 지향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전 확보는 서비스 질과 연결된다. 작업 환경의 안전과 사고 예방책이다. 이용자 권리 용어가
모든 대책에 포함된다. 이용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이런 그것이 모든 대책에 포함된다. 목표관리, 무결점운동, 위험관리, 품질관. 자, 여기에서는 안전확보니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험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위험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효율의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규칙상 다음에 설명한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직원의 보수, 법인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률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건 헌법 규정을 그대로 이 재무효율의 규정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헌법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회계년도 개시일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헌법에 정해진 세 가지 사유, 이와 유사합니다. 세 가지 사유에 한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준예산. 답은 4번 준예산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예산 봐주시고 3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적자원관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 채용을 위한 직업능력검사, 조직의 역사, 사명, 기본정책 등에 관한 직원 오리엔테이션, 업무 담당자를 위한 직무기술서 작성, 업무 성과평가를 위한 직원의 행동평가 실시.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인적자원관리에서 활용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하나의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가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조직 성원들이 동기가 부여되고 사기가 진작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이나 조직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활동을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직업능력검사나 직원 오리엔테이션, 직무기술서 작성 또는 직원의 행동평가 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3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규정이 되면서 1999년부터 의무화되어서 첫 번째 실행이 됩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의 허가제를 사회복지시설 설립의 신고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가 바뀌게 되면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통제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약해졌다고 표현되는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였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되 의무화했고 그것이 첫 번째 실행된 것은 1999년이 되겠습니다. 3년 단위된 거죠. 법률 개정은 1997년. 자, 사회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정한다. 자, 1번도 이 자체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은 누가 만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지 시설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듭니다. 1997년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규정이 되고 경과 규정을 거쳐서 1999년에 제1회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행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군구 의장이 시설평가의 주체이다? 아니죠. 시설평가의 주체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 때문에 시설에 대한 평가는 그보다 상급관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틀린 거죠. 4년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 자료입니다. 모든 시설평가나 평가의 자료는 공표하도록, 이 공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올 때에 오늘날 우리 IT 산업의 첨단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통 거기에 게시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해서 공표란 말을 이렇게 IT 산업과 결부시켜서 게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죠.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민간 통합 사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요. 민간 개입 영역이 확대되면서 특히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념의 보편화, 확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이런 개입, 또 그러면서 민간 협력 시스템의 확대 이런 것이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희망복지지원단, 그렇죠? 2012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가 됩니다. 2016년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면동이다. 실질적으로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보장기관,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면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법령 조항에서는 바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고 해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치단체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체계는 자 거기 나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눌 적에 행정체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기획, 관리, 지원 업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행의 기능을 하는 것은 집행체계가 되겠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거기에 보면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 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하였다. 이건 연표가 다른 거지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서비스는 이보다 2년 빠른 2010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연표가 바뀌어진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 연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34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획기법은 기획기법에는 겐트 차트, 시간별 활동계획표도 있고 섀도우 U 그래프라고 하는 월별 활동계획도표도 있고 또 그런 PDCA라고 하는 방침관리기획기법도 있고 또 PERT라고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활동관리기법도 있고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서비스로 막대 그래프란 말을 썼어요. 우리가 기획기법의 다양한 이런 방법을 언급을 하는데 그중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여 일명 막대 그래프 차트라고 하는 것은 겐트 차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로에는 월별 활동을 월별 사업 계획을 쭉 적고 그리고 가로에는 그 시간을 쭉 적여서 막대 그래프로 얼만큼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해서 세로바에는 활동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나 사업 활동을 그리고 가로에는 시간을 이렇게 기입해서 사업의 소요 시간을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시각화시켜서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막대 그래프 차트라고 하는 겐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프로그램 퍼트 시간별 여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케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리 부문에서만 마케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회사를 우리 가게를 소문내고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리게 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영리 부문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비영리 부문이나 사회복지 시설단체와 같은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보편적으로 씁니다. 물론 개념이 다르죠. 마케팅은 팔기 위한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비영리 부분이나 사회복지 부분은 알리기 위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홍보 개념을 씁니다. 비영리 부문은 언제부터 마케팅을 쓰냐면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원하는 자원이 있지 않고서는 운영될 수가 없는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단체 등은 그들을 후원했던 기관단체나 회사들이
맞으면 붕괴됨으로써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부문이나 사회복지법인도 여러분들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만은 도울 수 있는 기관 시설 단체가 있지만 우리 기관 시설, 우리의 기관, 우리의 단체, 우리의 시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알리는 작업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에 비영리 부문인 사회복지 부문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영리 부문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설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제품이라고는 프로덕트. 그 제품이 클라이언트에 도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2만 원, 아프리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격 프라이스. 만약에 저희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어디를 검색해 보시든지 아니면 지리적 공간으로선 어디 사거리의 두 번째 무슨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장소 플레이스.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아니면 저희와 이런 봉사활동에 동참하시게 되면 어떠한 심신적으로 어떠한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모션 촉진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제는 온라인 보편화될 정도로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비영리 부문 또는 사회복지 부문 마케팅의 4P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건데 자 비영리 조직 마케팅은 생산 후 소비의 발생이 일어난다. 이건 영리 부문에서 하는 거죠. 먼저 만들어 놓고 판다 이 말인데 비영리 부문이나 사회복지 부문의 마케팅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들린 거고. 틈새 시장의 마케팅이 시장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다. 틈새 시장은 우리가 블루오션, 레드오션, 뜨거운 경쟁으로 있는 레드오션 그 사이에도 또 다른 그 사이에도 누구도 관심을 쏟지 않는 틈새 시장이 있다. 물론 이 레드오션에 비해서 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분화 정도가 높죠. 그러나 그보다 더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미시적, 마이크로죠. 미시적 마케팅이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다라는 말을 가지고 여기는 틈새 시장 마케팅보다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마케팅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표준성은 영리조직 마케팅과의 차이점이 하나이다. 이건 반대로 되어 있지요. 영리 부문은 아무리 오늘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개념을 설명해서 고객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여전히 비영리 부문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대규모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영리 부문은 특히 사회복지 부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무수히 많은 이런 욕구를 다 그것을 정형화 또는 표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로 거기 표준화시킬 수 없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번은 반대로 되어 있지.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4P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프로덕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듭니다.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저희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어디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나 홈페이지라고 하는 저희 플레이스, 유통 또는 장소. 그리고 저희와 이런 그 사업에 동참하시게 되면 어떠한 행복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를 알리게 되는 프로모션 촉진.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유통, 촉진, 가격, 문제가 아니라 제품이어야 되겠죠. 문제, 프로블럼이 틀리고 거기에는 제품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해 참여 기업과 사회복지 조직 모두에게 혜택을 넣을 수 있다. 공익연계 마케팅, CRM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도, 희사를 하는 기업도 도움을 받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조직도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윈윈의 전략으로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 연계 마케팅 또는 공익 연계 마케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쭉 나와 있는데 관료제의 특징 여러분들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지요. 관료제의 특징 또 관료제의 역기능 이 2가지 영역으로 출제가 되는데 관료제의 특징은 모든 조직은 분업의 원리가 적용을 되고 있고 그리고 계층제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모든 조직은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규칙
또는 법령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조직의 업무 처리는 문서로 남기도록 문서주의를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조직에 대해서는 몰 인정성이라고는 사심이 전면 배제되는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바로 원리 원칙 또는 합법적 지위에서 발생되는 것처럼 바로 몰 인정성이 하나의 특징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능력과 자격과 경력 지향, 자격과 경력 지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기업권은 말이 될 수가 없지요. 관료제 조직이나 과학적 관리로는 공식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은 바로 신고전 모형의 내용이라고는 인간관계 이론의 특징. 기업권 들어가서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은 뭐 3번과 5번이지 않습니까? 니은, 니을, 니은, 디귿, 리을. 뭐 니은은 또 똑같으군요.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일상적이고 일률적인, 맞아요. 획일적으로 될 때 아주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바로 이렇게 획일적인 표준화된 업무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마치 조직에 비해 정치적 상황에 주목한다. 우리가 고전 모형의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이나 공공관리론의 공통된 특징은 환경과의 관계는 전면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조직 내의 문제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뜬금없이 정치적 상황이라는 환경 문제가 나왔어요. 당연히 디귿번은 틀린 거죠. 보나마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조직 운영의 권한 양식이 합법성, 합리성을 띠고 있다. 니은번, 리을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은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라고도 출제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 또는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이렇게 하면 포스트 코브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브 학자들마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그 기능을 각자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을 하든지 간에 사회복지 행정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펑셔닝 이렇게 펑션을 넘어서 ing로 어떻게 말해? 어떤 사람은 사회행정은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꼭 ing를 붙입니다. 플래닝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행정이 뭐죠? 사회복지행정은 조직하는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 기능의 활동이라고 해서 거기서 올가니징 또는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에발리에이팅 뭐 이렇게 꼭 ing를 붙인다는 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과정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간에 꼭 ing를 붙여서 정의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분류할 때 이렇게 기능으로 출제할 수가 있겠는데 조직의 공식 구조를 통해 업무를 규정, 업무 분장을 한다. 업무 규정이지요. 조직 목표와 과업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 구조를 확립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포스트 코브 중에 올가이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직, 조정, 인사, 지휘, 조직. 답은 4번 올가이징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이렇게 나눠보지 않습니까?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요소를 총칭한다. 그렇죠? 환경이니까 외부 요소를 총칭할 때 그냥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 환경과 업무 환경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시설 단체 등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환경은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조건의 변화나 법적 여건의 변화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 과학기술적 여건의 변화, 인구사회학적 여건의 변화, 문화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일방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수시로 사회복지 조직과 상호작용 중에 있다고 인식되는 것들은 총칭해서 업무 환경,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클라이언트 제공자도 있고 재원 제공자도 있고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도 있고 아니면 그 직접적인 수혜자나 또는 소비자도 있을 수가 있고 경쟁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합법성이나 권위 부여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되는 것은 업무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적 조건은 일반 환경인데 조직의 재정적 기반 마련과 관련이 있다. 조직 간의 의뢰 협력 체제는 서로 조직 간에 뭔가 고객을 클라이언트를 보내고 또는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하는 의뢰 협력 체계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업 환경. 법적 조건 일반 환경이죠. 조직의 활동을 인가하는 기준이 된다. 인가나 허가하는 기준이 된다. 정치적 조건은 과업 환경으로. 벌써 답은 5번이군요. 정치적 조건은 일반 환경이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 이론은 자, 거기 보면 정치경제이론, 신제도이론, 과학적 관리론,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의사결정론, 조직군 생태이론. 자, 이거는 조직이론 중에서 4번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전혀 조직관리 이론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성격 이론이 아니라 의사결정 이론이니까 여기는 아예 문제에서 4번은 빠지는 거지요. 의사결정 이론은 합리이론, 만족이론, 점증이론, 호남이론, 최적이론, 쓰레기통 이론 이런 이론들이 의사결정 이론 또는 정책결정 이론이니까 여기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고 우리가 조직 이론에는 고전 이론과 현대 이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전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이나 공공관리 이론처럼 환경과의 관계는 전면 배제하고 조직 내부에서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계적 이론,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기계 이론을 고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 이론은 모든 이론이 어느 이론을 막론하고 환경과의 관계성을 당연시하는 이런 이론,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거기에는 상황구조 이론도 있고 또 자원 의존 이론도 있고 구체적으로 자원 의존 이론 중에 정치, 경제 이론도 있고 제도 이론 또는 신제도 이론도 있고 또 조직군 생태 이론도 있고 이런 등등의 많은 이론들이 현대 이론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이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자원 소유 집단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자원 의존 이론에 대한 것이 되겠어요. 자원 의존 이론을 세분해 보면 그중에 어떤 자원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조직 환경에서 재원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부각시킨다. 특히 권력관계라는 권력이라는 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치, 경제 이론. 정치, 경제 이론이 바로 권력관계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보다는 법, 제도에 초점을 두고선 제도 이론, 법이나 제도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은 신제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권력관계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원 의존 이론 중에 그중에 정치,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건 환경이론. 답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이론. 4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목적과 목표를 활용한다. 그렇지요. 행정은 당연히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대안 선택 시 가치 중립적이야. 답은 여기 있군요. 사회복지 행정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면서 언제나 가치 판단적 요소에 직면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자체가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법제,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실천 가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 가치 중립적이 잘못된 거지요. 다음에 전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행정가는 조직 운영에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건 도덕적인 얘기 당연한 거고. 답은 가치 중립적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엣지오니, 블라우와 스콧, 스미스, 지벨만, 하센펠트 이런 등등의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한 판에 이렇게 집어넣네요. 제 교재에도 다 이렇게 촘촘히 집어넣고 있습니다만은 엣지오니는 지배와 복종 간의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유형을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으로 하되 사회복지 조직은 규범적 조직에, 그렇죠? 규범적 조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블러우와 스코트는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등장을 했을 적에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익조직, 경찰이나 군대나 소방. 그에 비해서 이해 당사자들만 수혜자로 하는 것은 사업조직. 불특정 구성원들만을 불특정 구성원들만을 뭐냐면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된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자로 하는 것은 사업조직이 아니라 봉사조직, 서비스 조직이라고 해서 병원이나 학교나 사회복지 조직을 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모든 구성원을 그래서 거기 수혜자로서 참여자 그리고 모든 구성원을 수혜자로 하는 것은 호혜 조직이라고 합니다. 블라와 스코트가 제시한 호혜적 조직은 모든 구성원들이 주요 수혜자인 조직을 말한다. 이때 모든 구성원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라고 하니까 모든 구성원. 맞는 듯 하면서도 수상에 놔둬보겠습니다. 스미스는 업무 통제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 사업 조직 이건 틀린 거죠. 길버트 스미스는 조직의 유형을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투가성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으로 통제성의 강도에 따라서 나눈 사람 이건 전면적으로 틀린 거군요. 지벨만은 운영 주체에 따라 조직을 공공조직, 준공공조직, 준민간조직, 민간조직으로 나눈 사람입니다. 공공조직, 준공공조직, 좋습니다. 이건 맞는 거고. 하센펠트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용하는 조직 기술에는 세 가지로 하센펠트가 제시를 했는데 인간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 또는 인간 식별 기술. 건강검진센터나 암검진센터에서 암 환자 검진 활동이라든지 또는 신입생 선발 시험과 같은 신입생 선발 활동은 인간 식별 기술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양센터와 같이 이런 데는 인간 현 상태가 엔트로피가 진행되겠지만 결국에 노령화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그 각도를 가파른 기울기를 좀 낮춰보자 하는 것은 인간 유지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노인 요양시설 또는 뭐 정신요양시설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인간 변화 시설은 치료에 좀 더 가까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걸로서 상담이나 또는 실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 또는 요양시설 등은 바로 인간 변화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옳지 않은 것도 워낙 2번에도 수상했는데 3번이 워낙 전화에 들렸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2번에 보시면 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QM 핵심 단어 하나만 뽑으세요. 그러면은 고객 중심이죠. 리더를 중심으로 전 구성원이 모여 끊임없는 학습,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비스의 품질을 목표로 하는 개선 활동을 TQM,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권을 강조한다. 뭐 관련하고. 이건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권의 강조가 전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 유임과 지속적인 학습 활동과 고객의 눈. 이게 핵심이죠. 조직관리 및 업적평가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관련 없고 맥그리거 엑스는 관련 없고 서비스 생산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이 TQM은 제가 노트 정리할 때 지속적인 학습 과정. 다른 말로 한다면 MBO식으로 한다면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바로 4번이 되겠어요. 작업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퍼트에 해당되는 용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43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의존 대응 전략은 환경에 의존할 때 대응 전략,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이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응 전략에는 권위주의 전략도 있고 또 협력 전략도 있고 경쟁 전략도 있고 방해 전략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부터 양보를 얻는데 효과적. 양보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양보를 얻는데. 권위주의 전략은 아니죠. 권위주의는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전략이니까 양보를 얻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방해 전략이 되겠어요. 협력은 양보를 얻는다? 좋습니다. 뭐 쓸 수 있죠.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하는 반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거둘지 모르나 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앞에서 얻었던 이득을 또 뭐냐면 또 그 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다 좋은데 표적 조직이 평화적 요구를 무시할 때 채택할 수 있다. 좋게 하고도 도저히 성립이 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이 다른 조직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 버릴 적에는 권위주의 전략. 다른 조직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조직임을 자꾸 드러냄으로써 뭔가 환경에 대한 의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은 경쟁 전략. 조직들 간에 서로 양보와 조직들 간에 서로 의뢰 또는 서로 어떤 필요한 것의 지원 등을 통해서 서로 간의 경쟁 구도나 쓸데없는 힘의 소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존 전략은 경쟁 전략, 계약이나 연합이나 흡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또 흡수도 나와 있죠. 흡수가 나와 있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좋게 하자고도 안 되면 그때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은 방해 전략인데 여기는 것처럼 특히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방해 전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4번으로 보시면 혁신적 슈퍼바이저가 가져야 할 능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퀸이 주장했다 이것도 좋지만 어떤 혁신적 슈퍼바이저. 유연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 개인 성과를 점검하는 뭐 답은 3번이군요. 슈퍼바이저가 행정적 슈퍼바이저, 교육적 슈퍼바이저, 지지적 슈퍼바이저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슈퍼바이저의 기능으로 분류하는 걸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행정적 슈퍼바이저 중에서도 아주 전근대적인 개인 성과, 개인 평가를 위한 슈퍼바이저는 오늘날 격에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다. 나머지 안 읽어도 되겠군요. 45번에 보시면 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의 원칙, 행정집행체계의 원칙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쭉 숙지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암기를 요구했던 것은 구축의 원칙을 8가지를 차례대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어떤 전달체계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책임성, 충분한 양과 질 높은 충분한 양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책임성의 적절성 또는 충분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억번 들어가 다 틀린 거지요. 1번, 3번, 5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 제약 없이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시공간적 방해 요소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연속성,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제가 교재는 지속성이라고 이렇게 써놨지요. 지속성.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가 두루두루 반영되어야 된다. 욕구 충족의 다양성은 포괄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니을번은 포괄성을 말합니다.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재원,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재원은 내부 재원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부 재원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외부 재원의 지원에는 공공 재원도 있고 민간 재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론과 연결시켜서 외부 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와 같은 민간 재원이 감소하고 니은번 들어가는 거 다 틀린 거죠. 우리는 민영화의 흐름이 시작된 1980년대 이래 민간 부문의 개입이나 민간 비문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감소란 말 틀렸습니다. 니은들가 다 틀린 거죠. 아마 3번, 5번밖에 없군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건 지금 착한 얘기네요. 기억번, 디귿번, 기억번,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7번에 보시면 기획에 대한 문제를 다뤘네요.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획은 목표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동태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의 장점이자 기획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조직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획 과정을 통해서
소위 합리적 판단을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것 등을 장점 겸 필요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연속적이며 동태적 과업이다. 효율성, 효과성 모두 관련이 있다. 타당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하기 위함이다. 합리성이지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목표 지향적이나 과정 지향적 활동이다. 뭐 안타. 3교시 특유의 함정을 판매해요. 이걸 여러분 틀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면 다 했는데 안타가 안 보인 거지요. 목표 지향적 활동이자 과정 지향적이기도 한 활동이다. 답은 5번이 착시하지 말자고 함정이 나왔습니다. 48번에 보시면 스키드모어의 7단계 기획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실은 이 제가 할 적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할 때 7단계를 가지고 설명하고자는 않습니다. 그냥 스키드모어의 7단계 기획과정이 있다 해서 설명을 쭉 붙여놨습니다만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굳이 들어오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버리시면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언제나 설명하듯이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는 학습자를 위한 이 교재 편제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그걸 넘어서게 되면 굳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좋지만 그러지 않다면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평가 요소는 자, 프로그램 활동 후 얻은 양적 최종 실적을 우리는 산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양적 최종 산출에 대한 내재적 만족감은 성과, 아웃컴스라고 합니다. 이게 은근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은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은 성과가 되겠는. 여기는 양적 최종 실적이기 때문에 산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아웃풋. 5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평가 기준과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영향성은 사회 집단 간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는가 그러면 아니죠. 배분 후 정도가 얼마나 공평한가를 보여주는 것은 공평성 또는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영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얼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줬는지를 따진 것은 영향성이고 여기는 공평성, 형평성.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노력성은 프로그램을 위해 동원된 자원의 정도, 투자한 시간의 양, 만난 클라이언트 숫자, 아니면 운전의 거리, 이동 거리 이런 것 등이 바로 노력성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질은 이용자 욕구 충족 수준과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용자는 얼마나 욕구가 충족되었어. 이것만 따진다면 이게 완전 노력성의 하나로 되겠고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여부 등과 연결시키면 서비스의 품질, 그냥 품질이라고 그러죠. 서비스의 질 또는 품질.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설명한다. 다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물론 당연히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와 지금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년 대비 2019년도 대비 시험에 내가 어느 영역을 빼놔도 되겠는지를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일독을 하는 겁니다.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사이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부피를 줄인다는 것은 정말 그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좋게 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기회가 있으면 이제는 3교시 3영역 법제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